우리의 생명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 조울증에 대해서 미국의 NIMH 정신 건강을 위한 정부의 기관에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그 NIMH의 스터디에 의하면은 미국 인구 중에서 2.6%, 꽤 많은 거죠. 100명 중에서 2명 반 이상이니까 그 2.6%의 사람이 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1년에. 이런 환자들 중에서 이제 한 3분의 1이 자살 기도나 5명 중에 1명이 자살로 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큰 병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는 570만 명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에 발병되는 시기가 대개는 20세 전후, 그러니까 이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죠. 그래 한창 젊은 때, 그때 발병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30이 넘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직장 생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아니면 대학원이나 박사학위 하고 있는 과정이겠죠. 평균으로 하면 25세, 이때 많이들 발병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때가 가장 학업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가정생활이라던가 연애기간이라던가 꿈도 많을 때고 이런 때죠. 그래서 이럴 때 이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진단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이죠. 남자 여자 아니면은 뭐 부자 가난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두뇌 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현병, 그전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던 스키즈프레니아는 100명 중에 1명이 옵니다. 남방구 북방구 할 것 없이 어디 가서나 100명에 1명이 올 수 있는데, 조울증 그 2배죠. 조현병은 생각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많지요. 그래서 뭐 FBI가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다던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가스 동물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고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환청과 환시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조현병인 것에 비해서, 조울증, 즉 양극성 질환은요, 감정의 병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치료만 잘해주면은요, 머리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창의성도 있고요, 굉장히 예술가라던가 뭐 작가라던가 포토그래퍼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 주면은 어떤 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인류에게도 큰 공적을 남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5천만 한국인을 따지면은요, 이제 2.6%까지 안 가고 그냥 2%라고 그래도 2%에서 이런 병이 있다 그러면은 10만 명이죠. 그 10만 명 중에서 5분의 1이 만일 자살을 한다 그러면은 2만 명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조울증이요,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울증을 진단을 받으려면 적어도 정신과 의사 4명을 거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가족력을 자세히 알아보거나 과거력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서는 옛날에 경조증이나 조증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수가 많거든요. 특히 한국 분들은 정신과 병이라는 거는 입을 꽉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도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은요, 꼭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죠. 제가 70년도에 졸업하고 나서 세브란스에서 인턴 1년 하고 나서는 원주 기독병원에 가서 내과 레지던트를 했었는데요, 미국 오기 전에. 그때 이제 그 강원도에서 많이들 이제 오십니다. 원주 기독병원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평판도 좋고 선교사들이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던 때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과 레지던트를 할 때 환자들이 오시면 제가 그럽니다. 혹시 집안에 당뇨병 환자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니 없어요. 우린 다 없어요. 그런 거. 이러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집안에 갑자기 눈이 멀었거나 이 발가락을 잘라야 돼서 수술했거나
아니면은 그 신두전증으로 뭐 눈이 뚱뚱 부어가지고 몸이 그렇게 분차려 사망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당뇨병의 증상이거든요. 치료를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증상만 가지고 대강 이제 패밀리 히스토리를 어떤 때는 짐작은 하죠.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집에는 뭐 그런 조울증 같은 거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그 댁 안에 누군가 술을 많이 마셨고 아니면 좀 화를 막 내고 그래서 가족 불화가 좀 있었고 부인을 많이 폭행한다던가 자녀들을 폭행하신 분 계셨습니까? 비즈니스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런 고생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이 혹시 어느 날 그냥 집에서 뛰쳐나간 분이 있었습니까? 혹시 자살을 하려고 그러던 분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료가 안 됐을 때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올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레지던트 시작하고 그럴 때만 해도요. 3번 이상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조울증이 있는 분들은요. 이모션이 막 올라가고 하이퍼 섹슈얼리티가 되고 매닉할 때는 돈도 막 쓰면서 섹슈얼한 릴레이션십을 막 합니다. 위험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혼도 많이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도 결혼 5번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술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부인이 제 생각엔 집을 나간다. 그때 이제 자살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 치료법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그거를 알아내셔서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우울증 그러니까 정상이다가 우울했다가 정상이었다가 우울했다 1극이죠. 정상보다 남극으로만 내려가는 거는 그거는 주요 우울증. 우울증도 물론 자살도 있고 힘듭니다. 그러나 바이폴러 디스오더 양극성 질환 한 번이라도 위로 올라간 경우 이게 올라간 것이 기뻐서 좋아서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양양하고 과대망상이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나이가 어릴수록 이 바이폴러 디스오더가 올 때는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셀폰도 집어던진다던가 유리창도 깬다던가 제가 이제 주의 산만증 아이를 치료를 했는데 카이저에서요. 얘가 어느 날 굉장히 우울해져가지고 자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었습니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12살쯤 되고 나니까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얘가 뭐 숙제도 안 하고 그래서 야단을 치고서는 집 바깥으로 내보냈대요. 나가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 바깥에 있는 이만한 큰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창문을 향해서 집어던진 거 있죠. 그래가지고 문이 다 부셔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그 분노, 이런 그 에너지가 많이 있는 이런 거는 이거는 바이폴러 디스오더의 그 조증 인수가 많습니다. 얘는 어린 시절에 벌써 우울증이 왔었고 이런 우울증이요 한 5년쯤 있다가는 이렇게 바이폴러 디스오더로 양극성으로 변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월경 전에 우울했던 애들은요 그 다음에 바이폴러 디스오더로 이게 바뀌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과 조울증이 어떤 때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진단이 조금 더 힘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담도 하고 환경도 하고 영적인 치료도 하면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 바이폴러 디스오더나 주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런데 주요 우울증은 항우울제하고 항정신제 쓰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바이폴러 디스오더가 의심됐다는 그냥 항우울제만 썼다가는 치료도 안 되고 오히려 무드가 시프팅돼서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에서도요 환자가 바이폴러 디스오더 진단을 받으려면 어떤 때는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게 여기 미국에서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가 3년 내에 조울증 치료를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그 예후가 좋고요.
이런 환자들은 전체 환자의 한 4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신과 의사들도 굉장히 보람이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력이라던가 과거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그거를 기억 못할 것 같으면은 부모님이라던가 배우자라던가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그래서 의사에게 정확한 그런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정신과 그 전문의 시험을 칠 때 저희는 살아있는 환자를 직접 3명의 다른 정신과 의사 그 시험관들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인터뷰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과 감별 진단, 그 다음에 예후는 어떨지, 치료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어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50대의 택시 운전사 한 백인 남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요, 자기의 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bipolar disorder, 아주 금방 제가 진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울한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 경우는 자기를 잘 아는 친구나 가족이나 배우자나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신과 병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유전적인 게 참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폐증도 그렇고 주의 산만증도 그렇고 우울, 불안, 그런 것들이 다 가족 그 역사하고 관계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많이 관계되는 것이 이 조울증입니다. 이제 부모 한 명이 조울증인 경우에 아이가 이제 그 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15 내지 35% 정도라고 합니다. 두 부모님이 다 이제 조울증이 있는 경우는 50 내지 75%니까 반이나 4분의 3에서 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그 세대에 안 걸렸더라도 그 다음 세대로도 이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인자를 계속 이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일 그 부모님이 이런 병이 있었는데 아이가 5명 있다 그러면은 5명 다 걸리는 건 물론 아니죠. 그 중에 1명 아니면은 2명 아니면은 그때는 괜찮았다가 그 밑에 그다음에 제3세대 가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은 이런 게 있었다는 걸 꼭 얘기를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17살짜리 환자가 왔었어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사람이 보니까 괜찮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잠을 못 잔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레이싱 토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놔두면 바이폴러 디소더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액티브하게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잠도 잘 수 있었고 학교도 공부도 그냥 했고 졸업해가지고 대학교도 잘 갔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병력을 미리미리 다 이렇게 자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약물 치료 같은 거 지금 점점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가 좀 안 되더라도 계속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다 보면은 좋은 치료법이 나오면 그걸 다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합병증이 뭡니까? 직업 잃어버리고 인생에서 완전히 낙오자 되고 그러다 보면 자살하고 중독자 되고 이런 게 합병증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막아줘야 되죠. 그러려면은 가장 주위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요. 조울증 환자는 병이 심할수록 과대망상증이 더 심해집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능력이 많다. 그래서 나는
가치가 많은 사람이고, 제 환자 중에서 새벽 3시에 그때 그 탐 브래들리가 여기서 시장할 때 전화해가지고요, 너는 시에서 일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서 막 명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대망상이 심해지면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너무 돈을 많이 쓰고 가산을 탕진한다던가, 너무 심하게 나가서 아무한테나 그 성관계를 해가지고 성병을 올릴 무슨 염려가 있다던가, 뭐 아무하고나 사귀어가지고 깡패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강제로 입원시키십시오. 72hour 홀드라고 그러죠. 72시간. 근데 한국도 요새는 그게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위험하고 타인에게도 위험하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비록 72시간 있는 동안이라도 약물 치료를 받으면은요,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클리어 되니까, 아, 내가 이제부터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걸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젠가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빠른 시일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창피한 거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결혼한다던가 직장을 갔는데 무슨 큰 지장이 있는 거 아니고, 놔두면 지장이 있습니다. 빨리 치료해 주면 괜찮습니다. 이제는 직장이나 결혼 배우자들도 이해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식을 가지시고 이런 분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WHO 스터디에 의하면은 경제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그 질병 중에서 6번째로 높은 것이 바이폴러 디스오더입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진단이 참 어려운 병인데, 특히 여성 환자가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보고서 아니면 상담자를 보고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무심코 진단을 뭐로 하냐면은 메이저 디프레션, 그냥 우울 증상으로 하고 항우울제를 그냥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남성은 이런 경우에 조현병으로 진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진이 많은 거죠, 이 병이. 이건 근데 전부 다 미국에서의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자애들은 요새요, 월경을 9살, 10살에 시작한 애들도 있고요.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서는요, 남자애들은 되게 12살에 이제 사춘기가 되지만, 그 전에도 이 병이 이제 걸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우울하고 또 그 다음에 화가 나고 조증이 오면은 화를 내니까, 이래가지고는 아이들이 자꾸 복통, 두통 어디가 아프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울하면 아프거든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주요 우울증의 증상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곤하고 여기저기가 아픈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꾀병이 아니고 정말 아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픈 느낌은 제가 그랬죠, 이 감정내에서 오는 거라고요. 변형계하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포커스를 못해요. 주위 사람한테 있건 없건 간에. 그러니까 학업 성적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아이들 가서 사귀지 못합니다. 그 어떤 애들은 화를 막 내고 싸움을 가서 많이 한다던가 이렇고요. 이런 것이 어린아이에서도 올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학업도 성적이 떨어지면은 애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얘가 우울증이 있나 조울증이 있나 어디가 불안한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자들은요, 제 환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몇 명 있었는데요, 조현병과 조울증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DSM-5 정신질환의 통계 및 열람 5권에 의하면은 스키조애펙티브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부릅니다. 즉 조현 정동 장애입니다. 이 병은 이게 치료하는 것이 바이폴러 디스오더처럼 치료를 하는데, 왜냐하면 조현병의 치료는 주로 항정신제거든요. 그 항정신제도 바이폴러 디스오더에 좋은 치료제가 되는데 양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 전에보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조현병을 치료하는 거니까. 그런데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이 NIMH 연구에 의하면은, 첫째, 가족 치료.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걸 이해를 안 하면은 참 힘들고, 약을 준다던가 뭐 이런 화를 내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이 치료를 안 받으면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길거리에 나가서 홈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약을 갖다 처방해서 어디로 보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서 부모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얘가 부모가 그걸 찾아가지고 줄 수 있도록. 가족 치료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 패시픽 클리닉이라고 여기서 잠깐 한 2달 일한 적이 있었는데, 카이저 나와서 거기 있는 환자들은요,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리헵 센터, 왜냐면 많은 중독 증세가 있으니까, 있다가 또 길거리에 있다가 이렇게 3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 이 병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는 인식행동요법.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리 생각이 감정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 같은 뭐 멍텅이가 잘 될 날이 어디 있어. 나는 뭐 항상 별 볼 일 없지. 라는 생각을 바꾸어 주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나는 좋은 학교도 나왔고, 아니면 나는 머리도 좋고, 나는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걸 배운다던가, 어떤 때는요, 이 세상은 별 볼 일이 없어서 그게 그거야 이러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내가 가끔 나쁜 사람을 만나지만 나는 앞으로 잘 살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면은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Cognitive Behavior Therapy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Assertive Community Therapy. 그거는 이제 그 NAMI, National Alliance for Mentally Ill. 그래가지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법도 바꾸게 하고, 이분들이 사회 변화도 시키고, 행정도 이렇게 막 프레셔를 가하고 이런 단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것을 많이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조은의 마음 약국에 있는 분들도 이걸 생각 중이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이제 장소를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서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뭐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같이 가 있는 겁니다. 뭐 정신과 의사도 좋고 소셜 워커도 좋고, 자기네들이 쓰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교대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 와서 물어보고, 아니면 자기가 걱정되는 거 있으면은 같이 와서 걱정하는 거 치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같이 어울리는 장소를 만들자.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그 Assertive Community Therapy, 커뮤니티가 같이.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요, 집에만 있거든요. 이게 나와 보니까 자기 나이 또래 여자 남자 다들 20대 30대 아닙니까?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니까 좋고 기분 좋고 배우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킬 트레이닝. 이 사람들이 20대 갑자기 병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운 적이 없잖아요. 나가가지고 취직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고,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나의 셀프 이스팀을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돈을 못 받더라도 volunteer work라도 하시면 좋고요. 그럴 때는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력서는 어떻게 쓰고, 인터뷰 한다면 어떤 식으로 땡큐라고 연락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라이프 스킬을 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